강남구 청담동의 5층 저택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다. 중앙 냉방 시스템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42살의 가정부 순희는 거친 손과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으로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며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있었다. 갑자기 어린이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급히 뛰어들어가자 3살 난 민준이가 욕실 천장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 나라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진단한 돌이킬 수 없는 안구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다. 엄마, 거품이 보여요. 아이가 반복했다. 항상 불투명해 보이던 그의 동공이 이제는 그녀가 아침 목욕 시간에 막 풀어낸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순이는 쟁반을 떨어뜨렸고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도자기 소리가 불길한 예감처럼 메아리쳤다. 그 놀라운 아침 이후 첫 며칠 동안 집안은 의사들과 장비, 추측들로 폭풍처럼 변했다. 15년 동안 이 가족에게 헌신해온 순이는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 불안은 그녀의 가슴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꼼꼼하고 민준에게 제2의 어머니처럼 보호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다. 이런 특성들은 항상 그녀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내적 갈등을 안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몇 년 전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되었을 때 지키기로 약속한 비밀 사이의 갈등이었다. 민준의 어머니 지아는 38살의 우아한 여성으로 특별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건축가 경력을 포기했다. 그녀는 황홀함과 불신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남편 재현은 부동산 사업가로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반응하며 과학적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이 기적을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할아버지 동수는 가족 제국을 세운 70살의 노인으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택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평소 사업 회의와 외교적인 만찬 뒤에 숨기던 감정들을 드러내며 촉촉이 젖어 있었다. 처음 몇 주 동안 집안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다. 순희는 민준이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교체된 2층 복도의 벽지 무늬, 결코 아이에게 보여준 적 없는 앨범에 보관된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입었던 드레스의 색깔을 정확하게 말했다. 부모들은 이 모든 것을 오랜 어둠 속에서 날카로워진 어린이의 상상력 탓으로 돌렸지만 순희는 저택 뒤편에 자신의 작은 방에 숨겨둔 공책에 모든 세부 사항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큰 반전은 주치 안과의가 몇 주간의 철저한 검사 끝에 의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을 때 일어났다. 이전에 위축되었던 민준의 시신경이 현대 과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재생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유전학자, 실험신경학자, 심지어 희귀 현상 연구자들까지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비밀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었고 48시간 만에 기자들이 저택 정문 앞에 진을 쳤으며 종교단체들은 신성한 기적을 선언하는 편지를 보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서 긴장이 눈에 띄게 심화되었다. 지아는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공유하자고 주장했지만 재현은 노출이 기회주의자들을 끌어들이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을 두려워했다. 순희가 현관홀의 꽃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격렬한 논쟁 중에 재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그의 가족에도 수십 년 전에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먼 사촌 한 명이 신비로운 상황에서 잃어버렸다고 여겨졌던 감각을 회복했다. 그는 이것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사촌이 결국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온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기 때문이었다. 한편 순희는 자신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거리감 있고 형식적이었던 지아가 이제는 끊임없이 그녀의 동행을 구하며 모든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남편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두려움을 나누었다. 그들은 민준을 돌보는 긴 밤을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키워갔다. 민준은 보기 시작한 이후로 자주 악몽을 꾸었다. 익숙하지 않은 그의 마음에게 시각 세계는 압도적이었다. 순이는 부엌의 과일을 사용해 아이에게 색깔의 이름을 가르치고 정원의 계단을 이용해 거리의 개념을 알려주었다. 점차 그녀는 아이의 옛 어둠과 새로운 빛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셋째 딸의 중간 규모의 반전이 역학관계를 뒤흔들었다.
할아버지 동수가 손자의 회복을 설명하고 재현할 수 있는 의사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진지한 연구자부터 설득력 있는 사기꾼까지 온갖 종류의 전문가를 끌어들였다. 집은 낯선 사람들과 장비, 상충되는 이론들로 가득 찼다. 순희는 집안일을 유지하면서 이 침입으로부터 민준을 보호해야 했고 하루 18시간씩 일하다가 손이 떨릴 정도로 지쳤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눈에 띄는 희생이었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민준은 한 연구원과 특별한 애착을 형성했다. 젊고 이상주의적인 신경학자 현우는 차가운 과학적 호기심 대신 진정한 친절로 아이를 대했다. 그는 아이와 놀면서 유희적인 방식으로 시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을 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 순희는 이 유대감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한 무언가의 찌릿함을 느꼈다. 그녀가 키우는 것을 도왔던 아이에 대한 모성적 질투와 마침내 민준을 현상이 아닌 아이로 대하는 전문가에 대한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두 번째 큰 반전은 유전자 검사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밝혀냈을 때 폭발했다. 민준의 DNA에는 매우 희귀한 표지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치유사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설로 알려진 지방의 특정 지역에 고립된 인구에서만 발견된다. 재현은 이러한 표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방의 침묵은 날카로웠다. 지아는 창백해졌고 재현은 갑자기 일어나 나갔으며 동수는 물리적 타격을 받은 것처럼 눈을 감았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순희는 가족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지아는 늦은 밤 저택 뒤편에 그녀의 작은 방을 찾아왔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직원이 아닌 비밀을 나누는 친구로 대했다. 눈물과 끊어진 말들 사이로 그녀는 숨겨왔던 진실을 밝혔다. 몇 년 전 상속자에 대한 압박으로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영적 평화를 찾아 그 지방으로 혼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작은 마을에서 석 달을 보내며 그 고대 혈통의 후손인 소박한 남자 도예가를 만났고 짧지만 강렬한 관계를 가졌다. 민주는 9달 후에 태어났고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순희는 그때 자신의 비밀을 밝혔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작은 단서들을 통해 미묘하게 준비된 비밀이었다. 그녀 역시 그 지역 출신이었고 같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고대 가문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 15년 전 우연히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지아는 그 지역의 인맥을 통해 그녀를 찾았다. 이해할 수 있고 징후를 알아볼 수 있으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그녀의 충성심은 단순히 직업적인 것이 아니었다. 무고한 아이를 보호하는 비밀을 공유하는 여성들 사이에 신성한 서약이었다. 다섯째 딸의 중간 규모의 반전이 현우가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하면서 나타났다. 민주는 잠재적인 시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환경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집안의 독특한 요소 조합, 음식, 순희가 수년에 걸쳐 세심하게 확립한 일상 속에서 말이다. 그는 순희가 자신의 마을에서 배운 감각 자극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문서화했다. 특정 허브를 이용한 목욕, 특별한 주파수의 노래, 독특한 형태의 유아 마사지를 포함하여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밝혀진 사실은 순희를 불편한 위치에 놓았다.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충실한 직원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의학 발전의 열쇠가 되었다. 연구원들이 그녀의 관행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인터뷰했다. 그녀는 노출되고 취약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단순한 세계가 파괴될까 두려워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집을 떠나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몇 주간의 감정적 부재 후 재현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내로부터 완전한 진실과 마주한 그는 상처받은 가부장적 자존심과 그가 아들로 키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했다. 이어지는 중간 반전은 그의 예상치 못한 여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혈연히 아버지 자격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준이 처음으로 색깔로 꽃을 구별하며 노는 저택 정원의 감동적인 장면에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헌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완전한 정직을 요구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고. 7째 달에 3번째 큰 반전이 일어났다. 마을의 한 노파가 저택 정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생물학적 할머니이자 지난 몇 년 동안 실종된 아들을 찾아다녔던 도예가의 어머니였다. 도예가는 어느 날 짧은 기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고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노파는 사진과 편지,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도예가는 지하수를 찾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땅을 투시할 수 있었으며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특이한 감각 회복 사례를 문서화해 왔다는 것이다. 집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라졌다. 전통 가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할아버지 동수는 노파에게 돈을 주고 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싶어 했다. 죄책감과 연민에 시달리는 지아는 생물학적 할머니를 민준의 삶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다. 법적 아버지인 재현은 놀랍게도 지아를 지지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모든 뿌리를 알 자격이 있으며 진실을 숨기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순이는 그 사이에서 세계들 사이를 중재하며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번역했다. 이 격동의 시기 동안 저택의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전에 완벽하고 격식 있던 방들이 더 따뜻한 요소들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다채로운 도자기, 창문의 향기로운 식물, 소파의 수제 직물, 물리적인 집이 가족의 감정적 변화를 반영하여 부의 쇼룸에서 진정한 가정으로 변모했다. 순이는 이러한 변화를 감독하며 도시의 사치와 시골의 단순함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작지만 중요한 반전은 이제 시력이 안정된 민준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그의 첫 낙서는 그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볼 수 없었을 때의 시각적 기억을 보여주었다. 얼굴, 장소, 순간들, 심리학자들은 매혹되었다. 안구 기능 없이도 그가 항상 어떤 형태의 뇌시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인식, 의식, 감각 사이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 노파를 통해 생물학적 할아버지가 또 다른 작은 반전을 구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살아있었고 다른 도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프고 약했다. 돈이나 인정을 원하지 않고 단지 그의 아들이 잘 지내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민준의 사진 한 장만을 요청했다. 이 메시지는 그때까지 추상적인 스캔들의 인물이었던 남자를 인간화하여 처음에 그를 판단했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8째 달에 최종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순희가 연구소로부터 전통적인 유아 감각 자극 기술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가 되어 현재 급여의 10배를 받는 제안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였고 그녀의 봉사가 아닌 지식으로 인정받을 기회였다. 하지만 수락한다는 것은 민준을, 그녀의 가족이 된 이 가족을 그녀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최후의 희생이었다. 그녀는 개인적 성장과 비생물학적 모성애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해결책은 점진적으로 구축되었다. 가족이 모였다. 부모, 생물학적 할머니, 순이, 심지어 가까운 친구가 된 신경학자 현우까지. 그들은 민준의 미래를 집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이의 양육의 두 문화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저택과 마을, 현대과학과 조상의 관행, 부유한 가족의 성과, 그의 겸손한 뿌리를 모두 알고 자랄 것이다. 순이는 컨설턴트 직책을 수락했지만 파트타임으로 하여 민준의 삶에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아버지인 재현은 두 전통의 요소를 통합한 의식에서 민준을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저택 내에서의 일상적인 변화도 가족의 새로운 역학을 반영했다. 지아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고 재현은 더 많이 참여했으며 동수는 일주일에 2번 방문하여 손자와 시간을 보냈다. 노파는 매월 마을에서 올라와 민준에게 고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작품인 도자기를 가져왔다. 순이는 이 모든 사람들 사이의 조율자이자 통역사가 되었고 각각이 민준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도왔다. 현우는 정기적으로 방문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멘토이자 친구로서였다. 그는 민준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도록 격려했고
아이의 독특한 시각 경험을 세상을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보도록 가르쳤다. 순희는 현우와 지아 사이에 부드러운 우정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민준의 미래에 깊이 투자한 사람들로서 자연스러운 동맹이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민준의 시력도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제 색깔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미묘한 색조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의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리한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이것이 그의 뇌가 보상하기 위해 개발한 다른 감각적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이론화했다. 민준의 경우는 계속해서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지만 가족은 이제 그를 사례 연구가 아닌 사랑받는 아이로 보호하는 데 단합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진화했다. 한때 차갑고 격식 있던 공간들이 이제는 웃음과 대화, 그리고 민준의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아이는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그의 새로운 시력은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순이는 종종 그가 정원에서 몇 시간 동안 꽃잎을 관찰하거나 햇빛이 무릉덩이에서 반사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몰두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지아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약속했지만 대가를 요구했다. 편지 작성자는 자신이 도예가의 옛 친구라고 주장하며 그가 마을을 떠난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순희에게 보여주었다. 두 여성은 부엌 식탁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어요. 순희가 조용히 말했다.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이 타올랐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만약 민준의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뭔가가 있다면, 결국 그들은 재현과 현우에게 상의하기로 결정했다. 네 명은 저택의 서재에서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 재현은 처음에는 편지를 무시하고 싶어 했지만 현우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때때로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우가 말했다. 민준의 유전적 배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의 독특한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순희가 자원하여 마을로 돌아가 편지 작성자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그곳 사람들을 알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았다. 지아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순희의 결심을 보고 마침내 동의했다. 며칠 후 순희는 오랜만에 마을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녀는 변했다. 15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사람이 되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물을 잊지 않았다. 편지에 명시된 장소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도예 작업장이었다. 순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발견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실제로 도예가의 오랜 친구가 아니라 그의 동생이었다. 그는 형이 사랑했던 여자와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들에 대해 들었을 때 형을 대신해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 형은 지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형은 변했어요. 그는 그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랐어요. 그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순이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동생은 잠시 망설였다. 형은 부산에 있어요. 그는 아파요. 폐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순이는 이 정보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가족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동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지아와 재현은 놀랍게도 만남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의학적 관점에서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그의 가족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우가 설명했다. 이것은 민준의 미래 건강을 위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조용한 찻집이 선택되었다. 민준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른들만 만나기로 했다. 만남의 날이 왔다. 지아, 재현, 순희,
그리고 현우가 찻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긴장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들어온 남자는 마른 체격에 지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품위가 있었다. 그는 도예가 준석이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현우가 의료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준석은 자신의 가족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가족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특이한 감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물을 찾을 수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약초의 치유력을 직관적으로 알았으며 그 자신도 흙을 만질 때 그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준석이 설명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준석의 얼굴에서 민준의 특징들을 볼 수 있었다. 눈의 모양, 미소의 곡선. 그것은 초현실적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평화로웠다. 이 남자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재현은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준석의 겸손함과 진실성에 점차 마음이 풀렸다. 그는 이 남자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석은 단지 연결되고 싶었고 자신의 아들이 사랑받고 잘 보살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회복에 대해, 그의 독특한 능력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석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평화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좋은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준석은 작은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민준을 위한 것이에요. 그가 더 크면 주세요. 그에게 그의 뿌리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가 특별하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아는 상자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게요. 당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떠날 때 순희는 준석에게 다가갔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마을 출신이에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알아요. 준석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순희 씨, 당신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뻐요. 제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민준을 지킬 것입니다. 약속해요. 준석과의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저택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지아는 더 이상 과거의 비밀에 짓눌리지 않았고 재현은 자신의 역할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 아버지를 만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민준은 여전히 어렸지만 가족의 분위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 있어졌다. 순이는 새로운 컨설턴트 역할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이틀은 연구소에서 일하며 전통적인 감각 자극 기술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에게 가르쳤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녀는 평생 봉사하는 역할에 있었고 이제는 전문가로 대우받았다. 하지만 현우의 격려와 지아의 지원으로 그녀는 점차 자신의 새로운 위치에 적응했다. 당신의 지식은 귀중합니다. 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순이는 이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가정부 이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녀는 지식의 수호자였고 전통의 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민준과 함께 있었다. 그녀가 떠나 있을 때마다 그녀는 아이를 그리워했고 돌아오면 즉시 그를 찾았다. 한편 동수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였지만 곧 진정한 애정이 자랐다. 그는 손자에게 사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민준은 숫자와 거래보다 색깔과 형태에 더 관심이 있었다. 동수는 이것에 좌절하는 대신 아이의 열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동수가 재현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를 우리의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동수에게 큰 변화였다. 그는 평생 통제와 계획을 중시했지만 민준을 통해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손자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 꽃을 관찰하고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인내심 있게 답했다. 어느 날 민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그림들은 단순했지만 놀라운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그는 본 적이 없어야 할 것들을 그렸다. 태어나기 전 저택의 방들, 결코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얼굴. 현우는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매혹적입니다. 현우가 그림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민주는 어떤 형태의 시각적 기억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의 뇌가 시각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지아는 걱정했다. 이것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민주는 매우 똑똑한 아이예요. 우리는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것은 재능이지 장애가 아닙니다. 이 무렵 준석의 동생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준석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 그는 민준을 한번 보고 싶었다. 아이와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알리지 않고 단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가족은 다시 모여 논의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였다. 민준은 여전히 너무 어려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석의 요청은 겸손했고 시간이 촉박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그들은 공공공원에서 만나기로 계획했다. 민주는 순희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고 준석은 벤치에서 멀리서 지켜볼 것이었다. 지아와 재현은 근처에 있으면서 상황을 감시할 것이었다. 그날은 화창했다. 민주는 기쁘게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탔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순희는 아이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준석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준석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 속에 새겼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순간 이 기억만으로도 충분했다. 떠나기 전에 준석은 순희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다. 그는 그것을 벤치에 놓고 조용히 걸어갔다. 순희는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완벽합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저택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주는 공원에서의 하루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나비를 보았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의 순수한 기쁨은 모두를 미소 짓게 했다. 지아는 준석의 쪽지를 조용히 읽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와 평화를 이룬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든 가족을 받아들였다. 재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여정을 거쳤고 더 강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받았지만 살아남았고 더 깊어졌다.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마을 소녀에서 이 특별한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달이었고 비밀의 수호자였으며 사랑의 증인이었다. 그녀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다. 동수는 서재에서 민준의 그림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손자의 재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동수는 이 재능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고의 미술 교사를 찾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현우는 저택을 방문하여 민준의 발전을 확인했다. 그는 아이의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었고 심지어 평균 이상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현우가 가족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제공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들기 전에 지아는 그에게 준석이 만든 도자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작은 그릇이었고 손으로 그린 무늬가 있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만든 거야. 지아가 말했다. 언젠가 네가 더 크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민준은 그릇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예뻐요. 그가 말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지아는 아들을 껴안았다. 나도 행복해. 우리 모두 행복해. 그리고 그 순간 저택의 모든 비밀과 복잡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다.
몇 달이 흘러 민준의 4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가족은 그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계획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그의 여정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비밀에서 진실으로의 여정. 초대 명단은 신중하게 작성되었다. 가까운 가족, 몇몇 친구들, 현우 그리고 준석의 어머니 노파도 포함되었다. 저택은 장식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로 순희는 마을에서 가져온 수제 종이 등불을 걸었다. 지아는 민준이 좋아하는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의 풍선을 준비했다. 재현은 정원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여 민준이 그림을 전시할 수 있게 했다. 동수는 손자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전문 화가용 물감 세트였다. 파티 당일, 저택은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새 옷을 입고 신이 났다. 그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감 있게 인사했다. 그는 더 이상 시력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 독특한 재능을 가진 밝은 소년이었다. 노파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큰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내 아들이 만든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는 상자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노파를 포옹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여성은 같은 사랑, 같은 손실을 공유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꽃병이 있었다. 그것은 준석의 걸작이었다. 표면에는 민준을 상상하며 그린 듯한 아이의 모습이 손으로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어 별을 만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것을 만들고 며칠 후에 떠났어요. 노파가 설명했다. 그는 평화로웠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민준은 꽃병을 보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가 물었다. 지아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은 너를 매우 사랑했단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파티가 진행되면서 민준은 자신의 그림들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각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것은 그가 처음 본 비눗방울을, 다른 것은 순희가 가르쳐준 색깔들을, 또 다른 것은 가족이 함께한 순간들을 그렸다. 손님들은 아이의 재능에 감탄했다. 현우는 지아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시각적 인식은 놀랍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사항을 봅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다르게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그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민준이 무대에서 짧은 연설을 하기로 했을 때였다. 4살짜리에게는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고집했다. 순이가 그를 무대로 인도했고 모두가 조용해졌다. 고마워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순이 이모, 현우 아저씨, 그리고 모든 분들. 저는 이제 볼 수 있어요. 저는 색깔을 보고 얼굴을 보고 세상을 봐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잘 보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요. 방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다. 재현은 아들을 무대에서 내려 껴안았다.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그가 속삭였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동수는 손자에게 다가가 선물을 주었다.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내 재능을 키워라. 너는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나누어라. 민준은 상자를 열고 물감 세트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는 즉시 색깔들을 만져보며 각각의 이름을 말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다. 파티가 끝날 무렵 순이는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 놀라운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목격자였고 참여자였으며 때로는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변했지만 그녀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였다. 충성심, 사랑, 그리고 봉사지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순희 언니,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희는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이 가족이, 저 자신이. 지아는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닻이었어요. 우리의 안내자였어요. 아니에요. 순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했어요. 가족으로서. 두 여성은 침묵 속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평화롭고 행복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측할 수 없다. 며칠 후 순이는 연구소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가 국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감각 자극 기술을 보급하는 프로젝트였다. 급여는 엄청났고 기회는 일생에 한 번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상당한 여행을 의미했고 민준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순이는 밤새 고민했다. 이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녀의 지식을 널리 퍼뜨리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 하지만 민준은 어떻게 될까? 그녀 없이 그가 괜찮을까? 그녀는 그를 떠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아와 재현에게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들은 그녀를 격려했다. 순이 언니, 이것은 대단한 기회예요. 지아가 말했다.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민주는 순이가 시작했다. 재현이 그녀를 막았다. 민주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여행을 더 많이 할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아가 덧붙였다. 당신이 하는 일은 민준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지원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은 어려웠다. 그날 오후 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순희 이모, 왜 슬퍼요? 그가 물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모가 특별한 일을 할 기회가 있어. 하지만 그러면 너와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많아.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이모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저처럼? 응, 그렇단다. 그럼 이모가 가야 해요. 민준이 신나게 말했다. 그리고 이모가 돌아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순이는 아이를 껴안았다. 그의 순수함과 이해심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이 가족의 일부일 것이고 민준의 삶에 존재할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순이는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녀의 첫 여행은 일본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센터에서 일했고 전통적인 기술을 현대의학과 통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도전적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민준에게 화상통화를 했고 그의 하루에 대해 들었다. 민준은 잘 지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의 특별한 시각 능력은 학교에서 장점이 되었다. 그는 미술 수업에서 뛰어났고 선생님들은 그의 재능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항상 순희를 그리워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지아는 순희가 떠나 있는 동안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 그녀는 민준의 일상을 관리하고 그의 교육을 감독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순희에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정 관리자로서 성장했다. 재현은 사업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주말 활동을 했다. 그들은 박물관에 가고 공원에서 놀고 함께 요리를 배웠다. 재현은 아버지 역할을 진정으로 즐겼고 그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동수는 건강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가 그를 따라잡았다. 하지만 그는 민준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손자에게 가족의 역사를 가르쳤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그는 단지 사업 성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교훈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준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동수가 어느 날 말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동수는 눈물을 닦았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손자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야. 현우는 계속해서 민준의 발달을 모니터링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가족의 친구였다. 그는 저녁 식사에 자주 초대받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지아와 특별한 우정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종종 민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어느 날 현우는 지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저는 민준의 사례를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하고 싶어요. 물론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요.
이것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지아는 재현과 상의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민준의 정체는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고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현우는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몇 달 후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의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이 특별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현우는 약속을 지켰다. 가족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었고 그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이 무렵 순희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프랑스와 독일의 센터에서 일했다. 그녀의 명성은 커졌고 그녀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간견을 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민준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를 생각했고 그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지아는 정기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고 순희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순희는 민준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에는 순희와 민준이 손을 잡고 정원을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어설픈 글씨로 순희 이모 저는 이모를 사랑해요. 곧 돌아와요 라고 적혀 있었다. 순희는 그림을 보며 울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외로울 때마다 그것을 보았다. 한편 저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노파가 아프게 되었다. 그녀는 입원했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아는 즉시 그녀를 방문했고 민준을 데려갔다. 노파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레오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의 최고의 선물이야. 민준은 노파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곧 네 아빠를 만나러 갈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너를 지켜볼 거야. 그녀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좋은 어머니예요. 제 아들이 당신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며칠 후 노파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은 조용한 장례식을 치렀다. 민준은 노파를 위해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관에 넣었다. 그림에는 노파와 준석이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순희는 장례식을 위해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노파의 옛 친구였고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싶었다. 장례식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다. 노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희가 말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용서와 수용에 대해 재현은 추가했다. 그리고 가족이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그날 밤 가족은 함께 모여 노파를 기억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다. 민준은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노파가 준석과 함께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순희는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민준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 재연결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떠나야 했다. 그녀의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순희는 민준과 긴 대화를 나눴다. 이모는 곧 다시 떠나야 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모는 항상 너를 생각할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순희 이모. 이모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순희는 눈물을 흘렸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다음 날 순희는 공항으로 떠났다. 전체 가족이 그녀를 배웅하러 왔다. 민준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곧 돌아와요, 순희 이모. 물론이야. 순희가 약속했다. 이모는 항상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민준도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강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유대였고 시간이나 거리로 깨지지 않을 것이었다. 2년이 더 흘렀다. 민준은 이제 거의 6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놀라운 아이로 성장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계속 발전했고 그는 이미 여러 어린이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친절하고 공감력이 있으며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다는 것이다. 순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책을 출판했고 테드 강연을 했으며 여러 나라의 정부와 협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서울로 돌아왔고 민준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유대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졌다. 지아는 자신의 경력을 재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어린이 센터를 위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의 작업은 민준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녀는 모든 어린이, 특히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포용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재현은 사업을 재편했다. 그는 이제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그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센터를 후원했다. 그의 가치관은 민준과의 여정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다. 동수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의 서재에서 보냈고 민준이 방문할 때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손자에게 가족의 역사를 전하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다. 현우는 저명한 신경학자가 되었고 그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과 그의 가족과의 관계였다. 그는 그들의 일부가 되었고 민준의 삼촌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봄날 저택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것은 민준의 첫 개인 미술 전시회였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기로 결정했고 가족은 저택의 큰 방을 갤러리로 꾸몄다. 초대장은 가족, 친구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전시회 당일 저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순희는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하며 민준을 깊이 사랑했다. 민준의 그림들은 벽에 걸렸다. 각 그림은 그의 여정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손님들은 조용히 그림들을 감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전시회의 중심에는 특별한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민준의 가장 최근 작품이었고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었다. 그림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아와 재현, 동수, 순희, 현우,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준석과 노파. 그림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고 그는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나는 볼 수 있어요 였다. 민준은 손님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색깔을 보고 얼굴을 보고 아름다움을 봐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방은 박수로 터졌다. 지아는 울고 있었고 재현은 그녀를 껴안았다. 동수는 휠체어에 앉아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순희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꽉 껴안았다. 현우는 조용히 모든 것을 촬영하며 이 특별한 순간을 보존했다. 전시회 후 가족은 정원에 모였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민준이 처음으로 비눗방울을 본 곳. 그들은 원을 그리며 앉았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저는 이 여정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지아가 시작했다. 우리는 비밀과 두려움에서 진실과 용기로 나아갔어요. 재현이 덧붙였다.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그것은 혈연이나 전통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에요. 동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인생의 황혼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성공은 돈이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측정돼요. 순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단순한 마을 소녀였어요. 하지만 이 가족은 제게 날개를 주었어요. 저는 세계를 볼 수 있었고 차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기 민준과 함께 있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저는 의학이 단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인간성이고 공감이며 사랑이에요. 민준은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이 말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빛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용기를 주었으며 저 자신이 될 자유를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황금빛이 정원을 비췄다. 손희는 비눗방울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그 운명적인 아침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병이었다. 그녀는 몇 개를 불었고
방울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민주는 웃으며 방울들을 쫓아갔다. 저는 거품을 봐요. 그가 외쳤다. 저는 모든 것을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기쁨과 축하만 있었다. 가족은 함께 서서 민준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긴 여정을 거쳐왔다. 비밀과 고통의 여정을.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헤쳐나왔고 더 강해지고 더 단합되었다. 몇 주 후 동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는 민준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는 민준이 18살이 될 때 열도록 봉인되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가 무엇을 썼을지 알았다. 사랑과 지혜의 말들, 손자가 항상 기억할 교훈들. 장례식은 엄숙했지만 아름다웠다. 민준은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동수가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민준을 안아주는 모습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민준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뛰어났다.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돕는 것에도 뛰어났다. 그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히 친절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순이는 계속해서 세계를 여행했지만 이제는 더 자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연구소와 협상하여 더 유연한 일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1년 중 절반을 여행하고 나머지 절반을 서울에서 보냈다. 그것은 완벽한 균형이었다. 지아와 재현의 결혼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헤쳐나왔고 그것이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데이트밤을 가졌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건강한 관계의 모델이 되었다. 현우는 결혼을 했다. 그의 아내는 소아과 의사였고 그들은 함께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클리닉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민준의 가족과 가까웠고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어느 날 민준은 특별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것은 그의 여정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담은 것이었다. 그림에는 나선형 경로가 있었고 그것은 어둠에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났다. 경로를 따라 그의 삶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맨 끝에는 민준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비눗방울 병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순희가 그 그림을 보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아름다워.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순희 이모. 여러분 모두가 제 삶에 준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투쟁, 비밀, 눈물, 그리고 기쁨. 그것들은 모두 이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졌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순간. 몇 년 후 민준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어린이 책이었고 그는 직접 사파를 그렸다. 책의 제목은 엄마 저는 거품을 봐요였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이 출판되었을 때 그것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국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민준은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순희는 민준의 책 출판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다. 저는 민준을 작은 아기였을 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그가 자라는 것을 지켜봤고 그의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 책은 단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 가족,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은 박수로 가득 찼다. 민준은 순희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순희 이모. 당신이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순희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민준아. 이것은 우리 모두 덕분이야. 우리는 함께 이것을 만들었어. 그날 밤 가족은 저택의 정원에 모였다. 그들은 민준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함께 만든 가족을 축하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수를 했고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함께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다시 한번 비눗방울을 불었다. 그것들은 밤하늘로 떠올랐고 달빛에 반짝였다. 가족은 함께 서서 그것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모두는 같은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축복받았다.
서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랑을 공유한다는 것이 축복이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볼 수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워요. 필름 더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민준과 그의 놀라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가족이 혈연이 아닌 선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소중하며 우리는 이 커뮤니티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이와 같이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들의 특별한 재생 목록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